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09부 태평천국의 몰락, 천국이 무너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64년 6월 중국전이 지휘하는 상군 단련은 난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세를 가했죠. 상군 단련은 수도 없이 땅굴을 판 다음에 난징의 성벽 아래로 숨어들어서 폭약을 심은 후에 터트리는 방법을 써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조금씩 난징의 그 철옹성 같은 성벽을 허물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처럼 상군 단련의 끈질긴 노력으로 천하의 난공불락이라고 통하던 난징의 성벽도 조금씩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얼마간의 공격을 더 받게 된다면은 적어도 성벽의 한 구간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태평천국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무렵, 그러면은 신의 아들 홍수전은 뭐하고 계셨냐? 푸성기로 연명하던 홍수전은 결국 풀독에 의한 식중독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홍수전은 고열에 시달리면서 사경을 헤맸고 거의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홍수전은 평상시에 나름의 지론이 뭐냐면은 굳이 약을 쓰지 않아도 면역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더군다나 자기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약을 안 썼던 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뭐 신의 아들이고 뭐간에 어쨌든 간에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약을 안 쓰는 상황에서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여기서 살아남겠냐 이거죠. 홍수전이 꿈에서 처음 상제를 만나고 계시를 받은 지 어언 14년, 마침내 그 기나긴 여정의 종착점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홍수전은 이런저런 헛소리들을 하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다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 같기도 해요. 태평천국 충왕 이수성은 천왕 홍수전이 세상을 뜨자 그의 아들 홍천규복을 새로운 천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수성은 난징의 군민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뭐라고 이제 공표를 하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수전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상제를 아련하고 하늘에서 천병을 빌려가지고 이끌고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건히 성을 사수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군민들한테 선포하고 다독였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수성은 이미 이쯤 돼서 감을 잡고 있었어요. 왜냐면 난징의 함락이 사실상 가시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조만간 난징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난징성이 함락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몰살될 운명인데 여기서 덧없이 죽는 것보다는 일단은 성을 탈출을 해가지고 훗날에 다시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수성은 남은 방법은 성이 함락될 때의 혼란을 틈타가지고 홍천기복을 모시고 난징을 탈출하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864년 7월 홍수전이 세상을 뜬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침내 폭파 작업을 계속해오던 상군이 그 결실을 보게 되어 드디어 그 두터운 난징의 성벽을 한쪽 구간을 허무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오랜 전란을 인해서 피에 길들여져 있던 상군은 무너진 성벽을 짓밟으면서 성 안으로 마구잡이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었던 태평천국은 당연히 난징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는 거죠. 사실 상군은 오랜 세월 동안 태평천국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을 키워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엄청난 학살전을 벌여왔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태평천국의 투항을 받아줄 생각도 거의 없었고 태평천국도 그다지 그렇게 투항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상대방을 전멸시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 태평천국의 여군들은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천왕부를 사수하면서 항전을 하게 됩니다. 태평천국이 정말 사이비 종교스럽고 뭔가 좀 광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태적인 측면도 꽤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천국에서 나름 획기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다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여성에 대한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천국은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여성관을 부정하고 여성들을 새로운 사회 동력의 주체로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공식적으로 여군이라는 편지를 갖췄던 굉장히 보기 드문 선구적인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태평천국의 여성들은 전적을 하질 않았고 복장도 굉장히 이제 간편한 형태의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중국 역사에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을 사회생활, 군대 생활을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평천국 내에서는 여성이 갖는 위상이 전통적인 여성관보다는 확실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태평천국의 여군들의 입장에서는 태평천국이야말로 말 그대로 자신들한테 있어서는 지상낙원, 천국이었을 것이라 이거죠.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그러죠. 한번 자유를 맛본 태평천국의 여군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끔찍했던 과거의 악습으로 돌아가서 전족을 메고 가정에 얽매여가지고 다시 또 이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건 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의 여군들이 가장 처절하게 저항을 했었는데, 태평천국의 여군들은 천황부를 베개 삼아서 누울 작정으로 여기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항전을 거듭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태평천국의 여군들은 천국의 몰락이 곧 자신들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세력이 크게 약화된 태평천국은 끝내 상군에게 진압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난징 시가지 곳곳이 태평천국의 군민들이 흘린 피로 물들게 됩니다. 마침내 천황부도 함락이 됐고 천황부도 홀라당 불에 타가지고 소실됐어요. 그러면서 태평천국 여군들은 천황부하고 함께 장렬히 산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승기를 잡은 상군은 여기서 이제 또 전쟁사의 비극이 나오는데요. 순식간에 약탈자로 돌변하게 돼요. 오랜 전란으로 지친 상군 병사들은 태평천국이 그동안 난징을 천경이라고 부르면서 여기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을 해놨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천경이 포위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있는 식량은 거의 다 소진했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 귀금속, 재물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 상군 병사들은 순식간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약탈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상군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시가지 곳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약탈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은 상군 지휘관들이 제 아무리 병사들을 통제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약탈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휘관이 약탈을 언급한다 이런 명령을 내리면은 약탈이 안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약탈이 일어나는 군대는 뭔가 군기가 해이한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전쟁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전쟁에 동원됐던 병사들이 전부 다 무슨 뭐 투철한 사명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정신무장 상태가 강하게 돼 있다든지, 그리고 다 이제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이 다 끌려 나와서 징집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상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쟁 끝난 다음에 국가에서 뭐 보상을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 이거죠. 참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 목숨 어떻게 된다. 스스로 내가 챙겨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시대가 아직은 인권이니 뭐 그런 게 없던 시대였고 국제협약도 사실은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약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자의 권리라고 인식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한번 이렇게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지휘관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피를 본 병사들은 난폭하게 그지없었고 이렇게 통제 불능에 빠진 병사들이 폭주를 하게 되면서 폭도로 변하는 것은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니 심지어 2차 세계대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결국 상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일단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내비두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말린다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천경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생지옥도로
돌변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국이 무너지고 생지옥도가 펼쳐지는 아비규환의 아수라장 속에서 이수성은 서둘러 홍천귀복을 모시고 난징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수성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이수성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천군 군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전령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 아수라장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난징에 돌입했던 상금 병사들은 이미 약탈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런 폐물들을 줍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저 보물들을 주워야지 여기서 지금 이수성, 홍천기복 이런 지휘부를 잡아야 된다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군 부대가 통제 불능에 빠진 그 틈을 타가지고 가까스로 이수성과 홍천귀복은 난징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홍천귀복을 탈출시킨 데는 성공하긴 했지만 이수성의 천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수성이 탄 말이 중간에 이제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이수성은 어쩔 수 없이 낙오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수성과 갈라진 홍천귀복은 우여곡절 끝에 남쪽에 위치한 후저우까지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참고로 이때 후저우에는 먼저 미리 난징을 빠져나왔던 홍인간이 여기에 있었죠. 그리고 인근 마을에 숨어 있었던 이수성은 계속 도피를 하고 다니다가 결국 체포를 당하게 돼요. 왜냐면은 변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눈에 띄었다는 거죠. 당시 이제 태평천국 사람들은 청주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변발을 하지 않고 머리를 길렀거든요. 그래서 당시 청조정에서는 태평천국을 두고 장발적이라고 불렀어요. 머리가 긴 도적대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수성이 변발을 했다면은 어쩌면은 탈출이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아마 이제 이수성 입장에서는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처량하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지만 나름 태평천국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변발을 해가지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냐. 나는 그거는 자존심 상하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수성이 체포돼서 끌려오게 됐는데 본래 증국본은 이수성을 정말 증오해가지고 신문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처형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럴만도 한 게 증식 가문 입장에서는 사마 전투에서 증국하가 여기서 전사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태평천국군 지휘관이 진옥성, 이수성이었어요. 근데 진옥성은 이미 죽었고 이수성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수성은 증식 가문하고 꽤 오랫동안 접전을 치러온 숙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식 가문 입장에서는 이수성은 가문의 원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수성이 사로잡혀서 오니까 증국전이 이걸 보고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흥분한 나머지 진짜 다짜고짜 달려들어가지고 이수성한테 칼질을 해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칼을 몇 방 맞았던 모양인데 그러자 이제 이수성이 뭐라고 이제 외치냐면은 증국전한테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우리는 그저 서로 모시는 주군이 달랐고 각자의 주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 근데 서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그렇게 대범하게 항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증국본은 이수성의 이런 의연한 모습에 나름 또 호기심이 동하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즉결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직접 만나가지고 한번 신문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증국본이 이수성을 만나가지고 신문을 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수성이 그래도 나름 태평천국에서 꽤 능력이 있었던 후반기 최고의 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최고의 명장 하면 석달개고 후반기 하면 진옥성, 이수성, 투탑이었는데 그런 이제 능력이 출중했던 점도 있었고 나름 또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꽤 괜찮은 인물이었다라고 증국본이 그렇게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증국본이 의외로 이수성한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수성은 증국본에게 태평천국의 몰락 과정, 특히 내부 사정을 소상히 기록으로 남기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수성이 불과 열흘 만에 무려 7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그것이 바로 이수성 공장이라는 기록입니다. 참고로 이 기록이 태평천국과 관련된 1차적 사료로 가장 공신력 높은 사료로 또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천국 관련된 스토리는 되게 이걸 기반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수성 공장을 남긴 후에 이수성은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처형을 면하기 힘들게 됐죠. 본래 이수성은 진옥성이나 석달계처럼 능지형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급은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증국본은 이수성에 대해서 나름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수성에 대해서 아까운 인재라는 평가도 남겼어요. 그래서 이수성을 나름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 선에서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호의를 베풀어줬냐? 원래는 능지형을 당해야 됐지만 깔끔하게 참수로 끝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징이 함락된 지 한 달 후에 마침내 태평천국의 충왕 이수성은 참수형을 당하면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징이 함락됨에 따라서 태평천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죠. 물론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홍천 귀복과 홍인간이 아직 살아있고 몇몇 왕들이 다른 각지에 남아서 잔존 세력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좀 돌리도록 하고요. 연대를 대략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일본의 에도 막부는 굉장히 중대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져 있었냐? 고메이 천황이 에도 막부의 쇼군에게 직접 교토로 와가지고 천황을 아련하고 어떻게 해라, 양의의 맹세를 해라 라는 그런 주문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조시원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일어난 일이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도 막부는 병약한 어린 쇼군을 교토로 과연 보내야 되는 것이냐,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과연 에도 막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